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었어요. 마지막 3강입니다. 하루가 금방 가네요. 3강, 디지털 대항해 시대의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고요. 우리가 지금 대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인사를 살아서 우리 해인사의 그 가람의 모양이 원래는 크게 배가 큰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 형국으로 지어진 가람입니다. 그래서 해인의 바다를 건너는 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요동치죠. 가해산이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어서 그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뭐 AI 시대가 됐든 이 두 개의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파도를 건너는 게 마치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형국 같아서 그렇게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노트르담 드 파리 뮤지컬 보셨나요? 오늘 지금 이맘때쯤 되면 되게 지쳐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클립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저작권 문제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진으로 그, 그 이게 이막에 보면 이막 시작할 때 보면 그 프롤로 신부하고 그 음유 시인하고 이제 그 그랭구아르라는 음유 시인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프롤로 신부가 음유 시인한테 그 피렌체의 소식을 알려달라 그러죠. 피렌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그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죠. 그러면서 이 노트르담 드 파리가 무대로 삼고 있는 그런 파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페스트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태리, 그러니까 피렌체에서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한다며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직접 보셨으면 더 알 텐데 그 유명한 그 음악으로 들려드리죠. 제가 직접 뮤지컬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사만 알려드릴게요. 아쉬우면 가서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랑그루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피렌체에서는 지구가 둥글 거라 하고 지구상에는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거라 하네. 배들은 벌써 인도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대서양을 향해 떠났네. 루터는 신약을 다시 쓸 것이고 그 루터는 그 종교계획의 루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분열의 시대 문턱에 서 있네.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꼭 보세요. 이게 중세말 이제 페스트가 유럽을 다 휩쓸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페스트가 휩쓸고 갈 당시에 뭐 12세기부터 한 14세기 사이에 유럽의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어떻게 되죠? 성당에서나 그런 데서는 페스트를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신의 의지에서 도움으로 갈 수 있도록 막 기도하면서 온갖 이제 원시적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페스트가 피해가지는 않죠. 그러면서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의 권위, 교회의 권위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인간을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르네상스가 바로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다시 보는. 지금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보편화된 개념이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보편화된 당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그 당시 문맹이 많았으니까 교회 그 자체,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보시면 거기 두오모 각 지역마다 다 두오모들이 있잖아요. 그 대성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첨탑들 또 거기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 작품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교회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신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서 구현한다는 의미로 그 그림과 예술 그 자체로 성경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맹일지라도 어떻습니까? 성당만 가면 그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당이라는 건축물, 그 두오모 자체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신부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가 텍스트입니다. 그 자체가 미디어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뮤지컬에 나오듯이 패스트가 오고 난 다음에 구텐베르그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활자, 금속 활자가 보급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라는 게 그냥 보급되고 하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의 독점적인 어떤 보관을 하고 그런 지위를 누렸던 성직자 집단, 교회, 이게 사실상 그 권력으로서 그 지위가 약화되기 시작하죠. 왜? 누구나 다 인쇄술 덕분에 글만 배우면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또 훨씬 더 쉽게 세상 돌아가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뭐 그뿐만은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형태의 예술운동, 그런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또 인간을 새로 보게 되는 다른 관점에서 신에 종속된 내가 아니고 새로운 관점에서 봅니다. 또 우리 동네, 우리나라, 우리 도시국가 주변에서 머물다 했던 여러 활동들을 접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런 이제 개척자 정신에 입각해서 나가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우리 좀 식민지적인 용어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신항로 개척 시대라고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뭐 용어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대항해 시대라는 표현 우리나라는 잘 안 씁니다. 하지만 통용되는 언어로는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어쨌든 그래도 신항로 개척 시대라는 말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그때 중세 말에 패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 이후에 인간과 신을 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고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형태의 미지의 땅, 새로운 생각, 새로운 물리적 공간, 새로운 정신적인 사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된 게 바로 패스트였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유사하게, 너무나 유사하게 지금은 문명화가 된 세상이어서 그런지 벌써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1년 전부터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좋다 이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고통받아 왔고 이렇게 힘든 건 알겠는데, 자, 언젠가는 이 포스트 코로나도 종식은 될 거라는 거죠. 또 종식이 안 되다 하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과 같은 규제와 셧다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거고 또 우리는 어떤 사유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시될 수밖에 없죠.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인공지능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 속에서 심지어는 백신마저도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속속 개발되고 우리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접종이 된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팬데믹 수준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접종이 이루어진 전례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었고, 근데 우리 현대 기술로 봐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인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수많은 연구실에서 보냈어야 될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AI 시대라는 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똑같이 같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대를 앞당기는 데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이 디지털 기술이에요.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인공지능 로봇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 핵심을 우리가 좀 꿰뚫어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하나의 저는 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겉표면이라 그럴까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힘, 인간이 인간 육체만 있다고 해서 인간이 육체가 기능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피가 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인간의 인체의 뭐 70% 몇 퍼센트 뭐 혈관이다, 수분이다 이런 말 하지만 혈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컴퓨터라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갠지 고양인지조차도 구분 못하는, 우리 조카도 할 수 있는 그거를, 그 비싼 컴퓨터, 인공지능 수백만 달러짜리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최근까지도, 아주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는 그걸 97% 이상으로 맞춥니다.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연료는 뭐냐면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언젠가 그 소프트뱅크 일본의 재벌, 한국인하고 알고 손정희 씨가 한국을 방문했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뭐 악수도 하고, 그때 얘기하다 그걸 기자인가 대통령이 물어봤죠. 당신은 앞으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정희 대표가 그 당시에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대답했죠. 저에게 아들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제한테 앞으로 뭐가 중요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그 아들 3명한테 이걸만을 꼭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데이터, 또 둘째한테는 데이터, 셋째한테도 데이터를 공부하라고 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앞으로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건 이 데이터 산업이거든요. 인공지능도 결국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1강 때 말씀드렸던 갑자기 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했습니까?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3가지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주 최근에 요 몇 년, 10년 상간에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라고 불릴 만한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합니다. 두 번째,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의 수준이, 그걸 컴퓨팅 능력이라고 하는데 컴퓨팅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여기 386 세대 계시죠? 386하고 지금 컴퓨터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옛날에 처음 아폴로 11로 보냈을 때, 달에 보냈을 때 컴퓨터 수준의 몇 배는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전부 다 지금 당장 그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달나라 다 보낼 수 있다니까요. 그 성능 개선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게 개선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가 그 데이터를 보내는 전송 속도. 요즘 무슨 시대라 그러죠? 5G대라 그러잖아. 5G 시대잖아. 5G, 5G.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거죠.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하는 강연도 실시간으로 송출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유튜브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받쳐주니까. 그 3가지가 돼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죠.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컴퓨터 능력이 있고 속도가 빠르면 뭐합니까? 이 데이터의 양이 있어줘야죠. 근데 데이터의 양은 걱정할 거 없어요. 회사에서 그걸 잘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갖다 주거든요. 데이터들을. 오늘 메일 이용하는 분 계세요? 오늘 스마트폰 인터넷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도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이용 안 하신 분?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쨌든 스마트폰을 만졌을 것이고 클릭을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카톡이 됐든 전기통신 문자 회사가 됐든 쇼핑몰이 됐든 어디 인터넷 맵이 됐든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신 겁니다. 그 직원도 아닌데 말입니다. 충성도 높게. 아마 카톡 회사에는 아마 여러분들 충성도가 엄청 높죠. 많이 이용할수록. 구글 같은데 여러분들 거의 보안성 좋다고 메일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다 좋은데 거기 가입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달력도 주고요. 일정 관리표도 주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는 순간 그것도 무료고요. 공짜. 엄청나게 좋죠. 근데 뭘 바꾼 거죠?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걷는 모든 정보는 우리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제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칼국수 먹을까? 칼국수 여기서 맛집 딱 클릭하잖아요. 맛집 사진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때마다 구글 데이터베이스 본사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록이 탁탁 올라가고 어느 게 맛있구나, 어느 게 선호도가 좋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일해주고 있는 거죠. 구글을 위해서. 사진 검색 딱 하나만 해도 클릭 한번 할 때도 계속 여러분들이 일해주는 거죠. 누굴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또 뭐 구글 욕하더라 뭐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고. 어쨌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고 있는 기업 중에 7개,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테슬라나 이런 그런 기업들 있죠. 그 7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테슬라 같은 데는 뭐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데이터 회사라고 그래요. 데이터 회사. 그 데이터를 장사하는 곳이라니까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버는 기업은 압도적으로 전부 이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법니다. 옛날처럼 땅 파갖고 석유 뽑고 자동차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나라에서 그 사업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물리적 사이즈가. 그런 나라 그런 기업에서 다 상위권을 차지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다 데이터를 장사하는 데서 돈을 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메일을 이용해주고 무료라고 좋아서 클릭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문자 보내고 막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입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디지털 까르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억에 더 많이 흔적들이 남아있다. 디지털 공간에 훨씬 많고 여러분들이 지는 클릭 한 번, 문자 한 번,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모든 업들, 그 생각의 업들, 또 말 대신 문자로 보내는 그 말의 업들은 전부 다 디지털 공간에 대부분 다 쌓이게 된다. 세상이 그렇다. 디지털 까르마로 표현된다. 데이터,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데이터 빅뱅이라 그러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 10년 사이에. 지금 보시면 2020년 어떻습니까? 2011년부터 근 10년 사이에. 이전까지는 뭐 데이터라는 개념도 민망할 정도 수준이었죠. 급속도로 치솟습니다.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캠브리아기가 옛날 우리 그 생명들이 갑자기 눈을 갖춘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갑자기 출현할 때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눈을 갖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을 가진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지금 마치 다른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자기가 인공지능 시각 인식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보면서 다니듯이 데이터가 이제 우리 기계들도 인공지능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잠깐 얘기하는데 그럼 뭐 해야 되냐? 데이터가 넘치는데 지금도 지금 데이터는 만들어지고 데이터는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막 흘러가고 있듯이 데이터도 흘러가고 있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뭐 딴 데 가서는 다른 얘기할 때는 옛날 총무원장님 모시고 뭐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 불교도 제발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도 봤듯이 모든 게 셧다운 돼 버리고 산문이 닫아 걸리고 법회도 못 하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흥천사도 구경하고 좋은 가을 바람에 여러 가지 신행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를 또 다시 또 어떻게든 바이러스는 다시 또 창궐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할 건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런 일이 안 벌어질까요?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로서 어떻게든 저장이 돼야 되고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리가 네이버다, 구글이다, 다음이다 이런 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의 통합적인 형태의 플랫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유실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자체, 오늘 법회 자체도 큰 좋은 데이터 하나로서 우리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부러 기여한다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이런 열심히 오셔갖고 있는 것 자체로도 참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관심을 갖고 왔고 끝나고 나서 어떻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우리 한국 불교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다음 세대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신행생활을 할 수 있고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는 그래서 뭐 구글이다, 뭐 네이버다, 딴 나라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 일상의 문제고 우리 삶의 문제고 우리 또 불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를 흔히 얘기할 때 그래도 데이터, 나도 데이터, 세 번째도 데이터다. 여러분들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인공지능하고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고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마다 유심히 봐라. 이게 인공지능으로 들어간다.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만들고 나랑 교감하게 만들고 소통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거의 핵심은 실체는 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됐든 한국 불교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묻는다면 제게 물른다면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한국 불교만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또 아까 얘기했죠. 삽과 갱이로 항방공사하는 그 상황이 돼버릴 수 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뭐 이거 디커플링의 시대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격리, 셧다운되는 시대, 또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서로 연대하고 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코로나 한번 닥치니까 서로 공황을 폐쇄하고 모든 것들을 닫아걸고 혼자만의 자국 우선주의로 다 회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도 그렇죠.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이제 회피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자기 본위로 공동체가 이제 또는 붕괴되거나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 회의감을 갖고 하는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기법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자로서 이 어렵지만 이 디커플링이라는 시대에 서로 고리가 끊어지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고리를 연결하고 서로 연기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활동들, 그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 AI 부디즘을 통한 우리 불자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시간이 지금 뭐 많이 지나긴 했는데 AI 부디즘이란 관점에서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주변의 생활에서 접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할 때도 잠시라도 해서 저는 디지털 퍼즈라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잠시 멈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검색을 한다든가 또는 뭐 스마트폰으로 특정 형태의 스트리밍을 감상하고 놀고 얘기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더라도 잠시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잠시라도 바로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탑 해버리는 게 아니라 퍼즈, 일시 정지, 잠시 멈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단지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수식관이라 그러죠. 자신의 호흡을 세는 형태의 그런 잠깐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 내 아시는 거사님께서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또 집이 또 그쪽 교통이 안 좋아 출퇴근 시간마저도 짜증이 난다. 그래서 그 차가 왜 그렇게 막히는지 나오다 보면 매일 신호등이 계속 자기를 멈추서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안에도 또 시간 낭비하는 것도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모든 게 짜증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공감 많이 했는데 그 차 안을 선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빵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음악 들으면서 차 막히거나 아니면 오늘 해야 될 거 짜증내고 빨리 못해서 짜증나고 그럴 때 많은데 그 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노란색 불에서 빨간색 불로 바뀌잖아요. 그럼 빨간색 보면 아우 또 막혔어 하면서 승질 내지 마시고 그 빨간색 불이 딱 바뀔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죽빛 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1분, 길게는 5분도 갈 수 있고요. 차 막히면 그 시간 동안 뭐 화두를 잡는다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자기 마음을 호흡을 다스리는 정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다 기본적으로 다 해보셨을 테니까 자 한번 이미 과부자 되셨으니까 자기 수식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호흡을 센다는 겁니다. 그죠?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데요. 좀 마스크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혀를 입천장에 살며시 갖다 대고 코로 숨을 쉽니다. 길게, 가늘게, 부드럽게 내쉬었다가 다시 들이마십니다. 들숨과 날숨이 한 번 반복되면 그게 한 번, 카운트 1. 다시 내쉬었다가 들이마시면 2. 시선은 눈을 감으지 마시고요. 가만히 한 20, 30도 정도의 시선을 툭 던져 놓으시면 됩니다. 호흡은 최대한 부드럽고 가늘고 길게. 그게 잘 안 되시고 거칠어지신 분은 자기 코앞에 촛불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촛불이 내 호흡에 의해서 콧바람에 의해서 초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코끝에 주의 집중을 정신을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래서 최소 7번 정도까지 호흡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7이 되면 반대로 다시 1부터 하는 게 아니고 6, 5, 4 이렇게 내려옵니다. 역순으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머리가 좀 맑아질 것입니다. 이 기법을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멍하니 무심결에 부지불식간에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잡생각 없이 7번을 처음에 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감하실 거예요. 이 7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반복하시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디지털, 인공지능까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스마트폰, 여러 가지 것들의 디지털 기기를 부지불식간에 무심코 정신없이 이거 봤다가 저거 읽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하는 일 없이 자기 중심을 갖고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면서 하라는 얘기죠.
이 작은 호흡, 일종의 테크닉일 수도 있고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차 안에서나 집 안에서 디지털 기기들을 접하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그냥 무심결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낭비하거나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기술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AI 시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심에는 우리 인간이 있고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잠깐 대량 복제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디지털이 된다는 거, 디지털의 핵심은 뭐냐면, 디지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는 건 모든 게 디지털입니다. 여러분들 한글 문서 있죠? 복사 앤 붙이기, 카피 앤 페이스트, 뭐든지 복제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그게 꼭 컴퓨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유전공학이 됐든 똑같은 복제 양을 만들어내든 복제 식물을 만들어내든 그 복제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겁니다. 근데 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고 내가 대체될 거라는 불안감, 메타버스처럼 무한히 내가 복제되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처럼 활동하는 아바타들이 막 넘쳐날 수도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함, 나만의 신성함, 나만의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의 존귀함, 이걸 항상 자각하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죠? 처음 태어나서 제일 유명한 얘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유아독존이라는 게 꼭 부처님이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하니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나라에 그 이상 존귀한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숨쉬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고귀하다는 거예요.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복제된다는 건 기술의 영역인 걸 뿐이고, 복제된다고 해서 복제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자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자각하는 게 불성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량 복제 시대, 나도 복제되고 다 복제되니까 뭐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고 대량 소비하고 막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또 나조차도 또 남들조차도 뭐 좀 비슷한 사람 복제하면 되지 뭐. 요즘에 뭐 메타버스에서 산 사람 죽은 사람도 다 복제해서 뭐 환생시킬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이건 디지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가치한 게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이렇게 디지털이 모든 걸 지배하고 모든 걸 관통할수록 존귀한 존재, 불성을 지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사유하고 의식을 성장시키고 확장시켜가는 게 바로 디지털,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확장시켜가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따지고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한계 때문에 천수보살, 관세음보살처럼 세상의 고통에 기울이지 못해갖고 몰라서도 못 도와주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배우지 못한 중생들, 배우지 못한 저쪽 아프리카나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네이션도 할 수 있고요, 교육의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일에 동참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디지털 세상이 꼭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전부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법계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강의 감사하고요. 우리 몇 가지 우리 질문 잠깐 받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신경으로 메타버스를 설명할 수 있나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이 질문하신 것 자체가 이미 아시고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색즉시공이나 공즉시색, 결국 우리의 현상계라는 게 결국 이렇게 메타버스로 구현이 되고, 또 메타버스가 어떻습니까? 단지 가상의 공간입니까? 안 그래요. 그죠? 바로 그게 색으로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떻습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타버스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그 자체가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 좀 디지털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불교적 아이디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 이러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 뭐 이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사실은. 저는 지금 칼럼에서도 이 메타버스도 이거 많이 언급을 하고 그러는데, 뭐 요즘 뭐 서양 철학에서 뭐 시뮬로 아르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곤 하는데, 어쨌든 그 번야신경에서 얘기하는 반야공에서 얘기하는 색즉시 공즉시 세계야말로 메타버스에 대한 뭐 가장 정확한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욕탐과 어리석음이 범주인가요? 뭐 애니메이트가 됐든 우리가 뭐가 됐든 그것은 어쨌든 단지 그 자체로서는 욕망, 우리 인공지능 자체가 욕망 그 자체는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욕망의 확장도구로 이해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견을 하기 위해서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관점을 이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점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AI 부디즘이라고 한번 설정해 봤다. 그건 여러분들도 다 설정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만의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리고 나만의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형태까지 우리가 전개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강연에서 제가 긴 시간 동안 1강, 2강, 3강까지 끌어온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저는 AI 부디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고 인공지능을 바라볼 건지 여러분의 관점을 세우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만나서 제 생각을 소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저장되어 있더라도 인간 변화무쌍한 마음에 대응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데이터의 지금 빅데이터의 확장 속도를 보면, 또 우리 인간들이 그 애니메이티드 되어지면서 반응하는 거 보면 영화 허나 아까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정말 어쩌면 암울한 묵시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일 끔찍한 과정인 거죠. 오히려 아까처럼 내 집에 있는 남편이나 제 집에 있는 자식들보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를 더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내가 부르면 바로바로 대답해주고, 내가 궁금해하는 거 너무나 친절하게 반응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또 혹해갖고 그 디지털 뭐니 해도 그래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일 낫지, 뭐 이딴 얘기 안 하게 인간보다는 낫잖아, 뭐 이런 얘기 쉽게 안 하게끔 하려면, 근데 실제로 낫잖아요. 실제로 나으니까 낫다고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도 뛰어나게 그런 것들을 잘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자식이나 우리 남편보다 좋다, 애착을 가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건 기계에 불과해, 저런 걸 쓰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중도를 말씀하시잖아요. 로봇의 영상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요. 감정이입을 하는 건 인간이 가진 불성 때문일까요? 거기에 상호 의존하는 인간과 인간이라면 인공의 불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건 인간이 가진 불성. 우리가 아까 그 로봇 개 보면서 학대하는 것 같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유학에서는 아기가 우물에 빠지려면 달려가서 구하는 게 맞다.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고, 우리 불교에서도 아마 그런 불성이 다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그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자각되어 있는 그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불성 때문이라고 보는 게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맞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다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어쨌든 아까 부처님께서 말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닙니까?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매 순간 자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나는 대체될 수 없어 100만 번을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 자기 불성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이 삶을, 일상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이 시대가 던져주는 화두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또 아까 제가 우리 1강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삽과 괭이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우리가 허우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 불자님들도 오래된 전통이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모를 거야. 또 우리는 좀 뭔가 이거하고 이질적이지 않아? 우린 좀 과학기술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뒷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유언이 뭡니까? 모든 것은 신속하니 불방일하라 이 얘기잖아요. 세상 모든 것은 빨리빨리 변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니까 나의 제자들이여 절대 게으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가 항상 우리 학인들 앞에 하는 얘기거든요. 제자가 물어요.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열반하시게 되니까 부처님 저기 열반하시면 장례는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네. 그 행간은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장례는 신심 있는 신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의 제자들은 뭐 하라고요? 열심히 정진하라고 했잖아요. 그 행간이 안 읽히죠. 저는 그런 행간이 그런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쉴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행자고 계를 받은 부처님 제자들은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된다. 그 수행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래 기간조차도 세상은 변한다 이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간은 그 시간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도 수완이 변하니까 이 시대에 대응하는 사고하고 사유 방식을 해야 되고 이 시대의 언어로 다르마를 진리를 설할 수 있어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이 사바세계에 남는 거라는 거죠. 부처님 당시의 언어로 지금 현대 AI 시대를 설명하려고요?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랬으면 벌써 불교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 놀랍게도 우리 불교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죠. 끊임없이 혁신했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통을 탄생시켰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불교 대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대승불교가 그냥 대승불교가 생긴 겁니까? 초기불교부터 부파불교부터 선, 유식, 중간 할 것 없이 화엄까지 어마어마한 변화를 거쳤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스님들끼리 갈등해서 꼭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불교를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전통이 그렇게 수립되는 거죠.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더 그래야 되죠.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꼭 그게 스님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우리 사부대중 모두가 여러분들조차도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뭐 혹자는 시대 정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시대 정신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와 사유 방식으로 부처님의 다르마를 이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불자들의 또 다른 형태의 의무이자 소명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인공지능도 불성이 있다라고 여기 나오네요. 어쨌든 오늘 강의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고 새로운 불교적 시각으로 사유로 이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의 화두, 질문, 꼭 새로운 화두를 꼭 던지고 각자의 의문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닌데 여러분들 앞에 강연하고 한 게 뭐죠? 수십 년 전에 지대방에서 아까 얘기했죠.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가 인연이 돼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절 인연을 만나서 계속 그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인연을 맺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던지는 질문 그게 시간, 공간을 다 뚫고 초월해서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